안녕하세요. 제 딸을 배신한 사이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준 6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에겐 위로 딸 둘과 아래로 아들 둘 해서 자식이 총 넷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 사연의 주인공인 딸은 어릴 적부터 맞벌이 하던 부모를 배려해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들을 돌봤던 착한 장녀랍니다. 딸은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동생들을 돌보는 시간이 좋다며 친구들과 잘 놀지도 않고 직장을 다니던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던 절 위해 집안일도 솔선수범하곤 했죠. 그랬기에 큰딸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애틋한 존재였는데요. 그런 딸을 배신했던 사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다시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성도 않고 살아가는 그놈에게 이를 갈며 복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통쾌한 이야기를 많은 분께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 딸은 굉장히 의젓한 장녀였던 데다 효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딸이 20대 후반일 당시 앓던 간경화가 악화돼 결국 간이식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었어요. 그동안 자식 넷을 키운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를 하며 몸을 혹사시켰던 것이 그런 무서운 병으로 절 내몰았던 거예요. 그때 너무 죄스럽게도 남편과 아이 넷은 모두 앞다투어 간 공여 적합 검사를 받더군요. 제가 이러지 말라고 말렸었지만 아이들과 남편은 오히려 제게 울면서 화를 냈었어요.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어. 난 그냥 내 차례가 오길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다들 그만해. 당신도 너희들도 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게 지금 남편이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 그거 진짜 잔인하고 무책임한 말인 거야. 맞아, 엄마. 기다리다 보면 공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지만 그 사이에 엄마한테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엄마, 살릴 수 있는 엄마를 만약 잃게 되기라도 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 좀 해봐. 제발 우릴 위해서라도 거절하지 마. 특히 그때 큰딸은 직장을 쉬면서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며칠 동안 애원하며 절 설득했어요. 괜한 고집으로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라던 딸의 애원에 전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그때 남편과 둘째 그리고 막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큰딸과 큰아들이던 셋째는 적합 판정을 받았죠. 큰딸과 셋째는 또 서로 제게 간이식을 해주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더군요. 하지만 큰딸의 간이 제게 더 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결국 셋째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큰딸의 간을 받고 살아나 딸과 함께 무사히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돼서 딸 건강이나 위험하게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네가 이어준 내 목숨 평생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쓰마. 고맙다 우리 딸. 그렇게 저는 큰딸 덕에 새 삶을 얻게 됐어요. 너무 죄스럽고도 귀한 목숨이었기에 그 후 전 저뿐 아니라 남편의 건강까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심지어 효자이기까지 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피해가 간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 무엇보다 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물해준 생명을 절대 소홀히 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이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식당을 운영하긴 했지만 전처럼 미련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주 6일씩 때론 7일씩 몸을 혹사시키진 않았어요. 또한 아침 장사를 포기하며 노동하는 시간도 줄였죠. 저는 가족 모두가 소중하지만 특히 제 목숨을 살려준 우리 큰딸을 언제까지나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유쾌하고 핸섬한 사위 왔습니다. 어때요? 제가 처가에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환해진 것 같죠? 시간이 흘러 큰딸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내 아이 중 첫 번째로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휴대폰 직영 대리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외향적이고 부침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또한 우리 아이들과 저와 남편에게도 정말 잘하곤 했죠.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집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꽃을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주 커다란 꽃다발을 주문해서 사왔습니다. 어디 보자. 어? 여보, 장모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앞에 계시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거 꽃다발이랑 같이 계시니까 누가 꽃이고 장모님인지 구분이 안 가서요. 사람 참 오버하긴. 그래도 고맙네. 우리 남편은 워낙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꽃 선물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정말 감동이야. 자자,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이 사이가 연설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랑하는 장인어른, 은퇴한 후에도 쉬지 않고 소일거리 하시느라 늘 고생하시는데 언젠간 장인어른을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이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우리 장모님, 항상 장나만 예뻐하던 저희 어머니 대신 늘 크나큰 이 사위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장모님이 또다시 아프시지 않도록 이 사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친동생 같은 우리 처제랑 두 처남, 길게 말할 것 없이 한마디만 할게. 사랑해. 그럼 새해 맞이 기념으로 제가 노래도 한 곡 뽑겠습니다. 와, 우리 형부 짱. 언니, 언니는 어디서 저렇게 살갑고 유쾌한 형부를 데려왔대? 형부만 오면 엄마랑 아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잖아. 그래서 형부한테 항상 너무 고마워 죽겠어. 나도 그래. 나도 네 형부한테 참 고마워. 자기 형에게 밀려 사돈들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던 사위는 처가에 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곳에선 저도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모두 자신을 좋아해 준다면서요. 우린 밝으면서도 부모에게 아픈 상처를 갖고 있기도 했던 사위를 사위이자 자식으로 품으면서 살았어요. 윤주야, 몸은 좀 어때? 휴직하고 집에서 쉰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넌 다른 임산부들보다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하잖아. 난 괜찮아. 집에서 푹 쉬고 때때로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큰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하나도 아닌 둘을 품은 딸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저는 많이 노심초사했었어요.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때때로 많이 힘겨워 보였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집이 가까우면 자주 가보기라도 할 텐데 딸의 집은 같은 서울이어도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게다가 전 장사를 해야 하고 남편도 은퇴하긴 했다지만 다른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린 딸에게 자주 가볼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전 딸에게뿐 아니라 사위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어 딸을 부탁하곤 했었죠. 이서방, 이 장모가 너무 자주 전화하지? 미안하네. 근데 우리 딸이 너무 걱정돼서 말이야. 괜찮아요, 장모님.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이해해줘서 고맙네. 저기 이서방, 아이를 10달이나 품고 있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게다가 윤준 뱃속에 애가 둘이나 되니 오죽하겠나.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윤주 옆에서 발도 많이 주물러주고 태교도 많이 도와주게. 집안일도 자네가 좀 나서주고. 자넨 우리 딸 뱃속 아이들이 아빠자는가. 내가 자주 가봐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네. 네,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때 전 사위의 말에 그나마 안심을 했습니다. 사위가 평소 워낙 딸에게 잘했었기에 사위를 믿었던 거죠. 그렇게 딸은 무사히 딸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출산 후 조리원에서 퇴소한 지 몇 주 안 됐던 어느 날, 딸은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제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토로하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만 이 힘든 육아를 어떻게 4번이나 했어? 애들이 잠도 안 자고 하나를 달래놓으면 또 하나가 다시 울어. 너무 놀란 전 다음날 가게 문도 열지 않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세상에 그 한 달도 안 되는 새 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더군요.
며칠 동안 애들을 보느라 잠도 거의 못 잤다는 딸의 말에 저는 황급히 물었어요. 이서방은 회사 갔지. 그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서방이 안 도와줬어? 엄마가 보기에 아무래도 너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마당에 육아로 힘들기까지 해서 산후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 것 같구나. 내가 봐도 이런데 이서방도 네 상태를 알 거 아니야. 그때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더군요. 딸의 그 모습은 그동안 사이가 딸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전 우선 딸에게 대충 밥을 먹이고 딸을 재운 후 손녀들을 돌보며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사위는 집에 와 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랐어요. 저는 그런 사위의 손을 꼭 붙잡고 부탁했죠. 이서방, 요즘 대리점 일이 많이 바쁜가? 오늘도 퇴근이 늦었네. 네, 요새 본사에서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실적 문제도 겹쳐서요. 그런데 장모님은 어쩐 일이세요? 그래,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가장은 원래 바쁘고 힘든 법이지. 근데 이서방, 자네도 힘들겠지만 우리 윤주 좀 더 신경 써주게. 오늘 이렇게 내가 온 것도 윤주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애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앤가? 그런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울기까지 했겠어. 애가 며칠 동안 몇 시간밖에 못 잤다는데 자네 몰랐나? 이서방, 우리 윤주 아직 몸도 제대로 다 회복 안 됐고 산후 우울증도 온 것 같아. 애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좀 더 잘 보살펴 주게 부탁하네. 속상한 마음이 컸지만 전 그래도 사위에게 좋은 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일부러 우리 딸을 고생시킬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 사위는 피곤한지 좀 시큰둥하게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도 전 사위를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딸이 걱정된 전 가게를 자주 닫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사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연락했는데 사위는 제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받아도 자긴 늦는다는 대답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아니면 또 오시냐고 귀찮다는 듯 말한 뒤 집에 들어와 퍼즐러 자기 바쁘기도 했죠. 잔다고? 자네 매번 일 때문에 바쁘다 회식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지 않나? 그러다 겨우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 놓곤 뭐? 애들도 보지 않고 잔다고? 저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요, 장모님. 전 사람 아니에요? 왜 집사람만 쉬게 하고 싶어 하고 저 힘든 건 신경도 안 쓰세요? 웃음 팔면서 손님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집사람이 휴직하고 있는 기간엔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스트레스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자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건가? 자네 힘든 걸 누가 몰라. 그래도 자네 애들이고 그 애들을 낳은 자네 아내잖나. 애들 낳기 전하고 똑같이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지. 그리고 우리 윤준 퇴근도 없는데 자네가 안 도와주면 대체 누가 우리 윤주를 도와주나? 가뜩이나 애가 몸도 덜 회복돼서 내가 아깐 병원에까지 데리고 갔다 왔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모님이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그러나? 자네 정말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처음엔 저도 사이도 힘들겠다 싶어 꾹 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말에도 가정을 돌보긴커녕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가는 사이를 보니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사위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제게 죄송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고요. 자네 주말인데 또 어딜 갔다 왔나? 자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자네, 자네 손으로 애들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준 적 있나? 애들 낳고 몸도 정신도 아픈 우리 딸을 위해 밥은커녕 집 청소라도 한번 한 적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어? 장모님이야말로 또 오셨어요? 그래, 이러다 내 딸 초상 치를까봐 왔네.
네, 잘 오셨어요. 저 대신 장모님이 집사람도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모님 같으면 이 집에서 쉬고 싶겠어요? 애들은 맨날 빽빽 울어대지. 집사람은 두 눈이 퀭해서 매번 죽상이지. 제가 주말이든 퇴근하고 나서든 집에 있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거죠. 이딴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요. 뭐야? 그럼 깐난 애들이 울지 웃나? 그리고 자네가 가정에 충실했으면 우리 딸이 저렇게 우울해졌겠나? 애들은 뭐 우리 딸 혼자 만들었어?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 엄마 그만해. 괜히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해. 그리고 당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굴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뭘 잘했다고 감히 우리 엄마 말에 대들어?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당신 매번 일 때문에만 늦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잖아. 내가 바보라서 그런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몸만 멀쩡했어도 당신 가만히 안 뒀어.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 사위는 어떻게 애 아빠란 사람이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더군요. 힘없이 손녀들을 달래고 있던 딸도 참지 못하고 그런 사위에게 화를 내곤 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반성은커녕 점점 더 삐뚤어지고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전 대체 사위가 왜 저렇게 변했나 싶어 딸에게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죠. 사실 애들 아빠, 내가 임신 중일 때부터 집에 소홀해졌었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못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땐 엄마랑 아빠 앞에선 나한테 잘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런 척도 안 하는 걸 보니 속이 너무 답답해. 그렇게 속만 태우며 딸이 쌍둥이를 낳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사일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사위는 변함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은 제게 전화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엄마, 아무래도 애들 아빠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이서방이? 딸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놀란 전 순간 숨까지 헉 멈추고 말았습니다. 딸의 말에 의하면 그날도 사위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늦게 들어왔다더군요. 놀고 싶은 핑계도 가지가지인 게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온다고 했다더라고요. 저희 딸은 여전히 힘들게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위는 대충 씻은 뒤 곧장 뻗어버렸는데 어찌나 곤히 잠들었는지 자기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리는데도 미동도 없었다고 해요. 겨우 재운 우리 애들 깰까봐 난 조심스럽게 그 전화를 받았어. 건 사람은 안주혜라는 이름 석자로 저장이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대뜸 오빠 잘 들어갔어? 하고 말하는 거 있지? 자긴 이제 막 씻고 누웠다면서 말이야. 뭐? 여자가? 어, 남골 나온 사람이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일이 뭐가 있겠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 우선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 벌써부터 보고 싶다고. 난 결국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우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 전화를 끊은 뒤 그 여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군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딸은 사위의 휴대폰 패턴 잠금을 풀어 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패턴이래봤자 단순한 기억자 모양이라 딸은 사위의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죠. 딸은 그곳에서 다정하게 한 여자와 사이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그 안주혜라는 여자와의 잦은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해놓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은 그놈이 꺼놨던지라 저장된 통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네요. 근데 엄마,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알겠더라. 애들 아빠가 바람이 났다는 걸 말이야. 그 여자 사진을 보니까 나보다 최소 5살 정도는 어려 보였거든? 근데 사진 중에 애들 아빠랑 똑같은 대리점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 그리고 문자 내역을 보니까 이따 점심에 둘이 몰래 빠져나가서 짜장면을 먹자느니 끝나고 와인을 마시자느니 하는 말이 수두룩하더라. 그럼 둘이
같이 일하는 사이라는 거야? 근데 넌 그 여자 본 적도 없고? 어, 남편이 일하는 대리점 직원 같아. 난 본 적 없어. 임신한 이후론 남편 일터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 대리점 직원이야 수시로 바뀌니까 내가 임신한 뒤에 새로운 직원 아니겠어? 그리고 엄마, 문자 보니까 애들 아빠 그 여자가 자취하는 오피스텔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나 보더라고. 일이 바쁘다는 둥 친구들 만난다는 둥 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놈 그동안 그 여자랑 거의 두 집 살림하듯 바람 피우느라 나도 애들도 팽개쳤던 거야. 아마 내 임신 중기쯤부터 둘이 그런 관계가 시작됐던 것 같아.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모두 캡처한 뒤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했다는군요. 그리곤 곧장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겨우겨우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던 딸은 결국 흐느끼며 말했어요. 자꾸 전화해서 우울한 말만 해서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산후 우울증 때문인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자꾸 힘들 때 엄마만 생각나. 힘들 때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왜 사과할 일이야. 전화 잘했어. 앞으로도 힘들 때는 언제든 이 엄마한테 먼저 말해. 가여운 우리 딸. 그새 또 손녀들이 잠에서 깬 건지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더군요. 전 우선 애들을 재우러 가봐야겠다던 딸을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방에 있던 셋째에게 달려갔죠. 당시 둘째와 넷째는 취업 후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고 셋째만 저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매형이요? 그 자식 어쩐지 변해도 너무 변했다 싶었어요. 셋째에게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자 셋째는 경악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사위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면서요. 셋째는 세 아이 중 큰애를 가장 많이 좋아하고 따르던 아이였거든요. 전 우선 그런 셋째를 말리며 말했죠. 기다려봐라. 우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누나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 가지고 따져 물었을 때 혹시라도 그것들이 발뺌하면 어떡하니? 친한 동료 사이라 오빠 동생 하면서 술도 자주 마시고 사진도 자주 찍었다고 발뺌하면 말이야. 사진첩 사진들이라고 해도 다정해 보이긴 하지만 기껏해야 팔짱을 낀 사진이 전부라더라. 우리야 분명 바람 피우는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둘이 그냥 친해서 그랬다고 억지 쓰면 결국 네 누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 증거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 어? 네 누난 자기가 직접 더 많은 증거를 찾겠다고 이를 갈았는데 너도 알지 않니? 네 누나 몸도 마음도 지금 성치 않은 거. 게다가 아직 돌도 한참 먼 애들까지 둘이나 돌봐야 하는데 그게 쉽겠어? 요즘 뒷조사니 뭐니 많이 한다는데 엄마가 그건 한번 알아볼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 저 믿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돈 써서 뒷조사하고 할 것도 없이 제가 직접 증거 잡고 그놈 절대 가만두지 않을게요. 잠에서 깨어 제게 뒤늦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 또한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달려가 사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셋째가 겨우 말려놨었죠. 확실한 증거 잡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면서요. 그렇게 셋째는 사위의 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잡는데도 채 3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셋째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뒤를 캐며 그들을 미행하기도 했나 보더군요. 그렇게 따라다녀 보니 그놈은 딸의 말대로 퇴근하기만 하면 그 상간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셋째는 그들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와 쓰레기를 버리다 서로 입맞춤하는 모습도 포착하고 당장 증거 사진으로 남겼다고 해요. 우린 셋째가 그런 증거를 잡았다는 걸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경찰서요? 우리 현우가 경찰서에 있다고요? 당시 딸이 걱정되어 식당 문을 닫고 딸의 집에 가 있었던 전 셋째가 사람을 때려 경찰서에 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즉시 딸과 손녀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렇게 달려가 본 경찰서엔 입술이 터지고 눈가에 멍이 든 채 앉아있던 사위와 그놈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던 셋째가 앉아있더군요. 경찰들에게 들어보니 셋째는 그놈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해요. 그 둘은 상간녀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방진 자식, 어디 감히 매형 얼굴에 손을 올려? 너 내가 진짜 참아준 거야? 나보다 등치도 키도 쬐까는 놈이 아깐 바짝 졸아서 찍소리도 못하더니만 경찰서라고 기가 살았나 보네. 어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다시 나가서 나한테 혼쭐 좀 놔볼래? 사위는 시근덕대며 셋째에게 소리쳤지만 본전도 못 찾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셋째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최근에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됐어요. 셋째는 바람진 거 모두 잡았지만 도저히 열이 받아서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 집에 찾아가 얼굴을 가리고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마자 쳐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도 증거가 될까 싶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딸은 셋째가 건넨 휴대폰 속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잔뜩 흔들리던 화면 안엔 당황한 표정의 상간녀 사이가 커플 잠옷을 입고 있었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던 셋째는 목소리만 등장하고 있었죠. 당신 뭐야? 뭐야 처남? 여긴 어떻게? 왜? 놀랐냐?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우리 누난 산후 우울증 때문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넌 여태 여기서 저 기집애랑 희덕대고 있었냐? 네 애들을 낳은 우리 누난 방치해두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아니 처남, 우선 나가서 얘기해. 그 휴대폰도 좀 내려놓고. 왜? 찔려? 여기 찍힐 네 모습이 네가 생각해도 너무 추하고 창피하지? 이 자식아, 우리 누나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네가 감히 우리 누나를 배신해? 미안해 처남. 우선 진정하고 우리 차분하게 대화해보자고. 어? 영상 속 사이는 덩치도 키도 자신보다 훨씬 큰 셋째가 무서웠는지 벌벌 떨고 있더군요. 상관녀 또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그 옆에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대화? 너 같은 놈은 말이 아니고 몸에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 버러지야. 영상은 사위의 외마디 비명이 들린 뒤 종료됐습니다. 영상을 종료한 셋째는 그 뒤 그놈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놈은 맥없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찍소리도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창피했는지 사위는 옆에서 쌍시옷을 섞어가며 욕설을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소리쳤어요. 뭘 잘했다고 시근덕대며 욕설을 해? 자네가 인간이야? 우리 딸, 자네 애들 낳은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된 애네. 자네 때문에 독박 육아에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네도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 감히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워? 자네 애들 낳고 키우느라 하루하루 말라가던 우리를 이렇게 배신해? 우리가 너를 얼마나 가여하고 아껴줬는데 네가 감히 우리 윤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진짜 아주마 더럽게 빽빽대네. 난요 사실 애를 별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를 원했던 집사람이 기어코 임신을 하더니 무려 쌍둥이가 생겼다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때 얼마나 짜증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양가가 풍족한 것도 아닌데 나 재밌게 놀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세상에 제가 왜 원치도 않았던 애들 둘이나 부양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인 거라고요. 그때 집사람에 대한 마음도 팍 식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위는 뻔뻔하게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딴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더군요. 그 말을 듣고 우는 손녀를 달래고 있던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뭐? 애를 원치 않았다고? 당신 그 입 안 다물어? 아무리 못 알아듣는 애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당신 애들이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야? 그리고 임신이 그렇게 싫었으면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당신이 술에 취해서 피임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거고 나한테 애가 싫다고 말하지도 않았었잖아. 애초에 난 애를 갖고 싶어 했는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니야? 싸우기 싫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리고
결혼 전에야 좋아하는 여자 꼬시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 대충 내가 알아서 조심하면 될 줄 알았던 거지. 하필 술 먹고 조심을 못해서 그렇게 재수없게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어? 진짜 재수탱겨 없으려니까. 아무튼 차라리 잘 됐네. 난 더럽게 빽빽 울기만 하는 그 애들도 싫고 당신한테도 마음 멀어진 지 오래거든? 당장 이혼하면 되겠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뻔뻔해? 당연히 이혼할 거야. 근데 절대 그냥은 못하지. 내가 아주 당신도 그 여자도 쫄딱 망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업보에 시달리면서 처참하게 살게 될 거야. 끝까지 사과조차 않는 그놈을 딸도 저도 셋째와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왔던 남편까지도 노려보며 부득부득 이를 갈았습니다. 심지어는 듣고 있던 경찰들마저 저런 쓰레기가 있냐며 혀를 차더라고요. 이렇게 모두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놈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맞은 놈은 사이였기에 처벌은 셋째가 받게 됐어요. 그놈이 합의를 하지 않았고 셋째도 그놈에게 사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셋째는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됐죠. 그때 딸은 자신의 동생에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는데 의젓한 셋째는 오히려 딸을 안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니야, 큰 누나. 나한테 하나도 미안할 것 없어. 누나, 난 평생 누나에게 고마워하면서 살 거야. 어린 시절 누나가 동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줬는지 난 절대로 잊지 못해. 누난 내게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런 누나를 배신한 그놈을 그렇게 때려 눕힌 거 난 절대 후회 안 해. 벌금형을 받았어도 오히려 통쾌하니까 절대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시간을 다시 앞으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해보자면 저와 딸은 상간녀 또한 혼쭐을 내줬습니다. 경찰서 소동이 있던 다음 날 짐을 싸들고 손녀들과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딸이 저와 남편에게 아이들을 잠시 봐달라고 말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속 빠지려던 상간녀에게도 한 방 먹이고 와야겠다면서요. 걱정이 됐던 전 손녀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딸과 함께 그들이 일하는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고 싶어 했지만 제 고집이 이겼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 여기 컴플레인 좀 걸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점장님이 새로 바뀌셨네요. 저 여기서 일하는 이덕진 직원 아내 되는 사람이고 여긴 저희 엄마예요. 여기 안주혜라는 사람 있죠? 오늘 이덕진 씨 쉬는 날이고 주혜 씨는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컴플레인을... 대리점으로 가보니 쉬는 날인지 사이는 그곳에 없더군요. 대신 우릴 보자마자 얼굴이 파리해진 상간녀를 보자마자 우린 뚜벅뚜벅 다가가 냅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곤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 전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기 이 여자에 대한 컴플레인이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거든요. 야, 안주혜. 넌 월급 받고 하라는 휴대폰 영업은 안 하고 엄한 한 집안의 가장을 꼬여냈냐? 그것도 이제 막 쌍둥이 딸을 낳은 인간을? 야, 내가 네 덕분에 임신 기간부터 애들 낳고 지금까지 서러웠던 것만 생각하면 욕짓거리가 나온다. 왜 이러세요? 어제 그쪽 동생이란 사람이 이미 저희 집 한바탕 휘젓고 갔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상간녀는 바들바들 떨며 창피한 듯 주위를 살피더군요. 딸의 옆에 앉아있던 전 그 뻔뻔한 여자에게 대꾸해줬어요. 이 아가씨 웃기는 아가씨네. 왜 자기가 진 죄값의 정도를 자기가 정해? 그건 피해자인 우리가 정하는 거야. 여기요, 손님들. 특히 여자분들. 이 여자 조심하세요. 이 여자 통해서 휴대폰 개통이라도 했다간 남편을 꼬셔주는 서비스도 포함돼서 딸려오거든요. 그리고 저기 점장님, 이 통신사가 얼마나 큰 대기업인데 대리점의 얼굴을, 그것도 직영 대리점의 얼굴을 이런 상간녀로 내세워도 되는 건가요? 우리 딸을 배신한 이덕진 같은 더러운 외도남도요. 고객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런 더러운 직원들은 당장 몰아내야 한다는 컴플레인을 우린 정말 강하게 걸고 싶네요. 손님들은 경악을 하며 우릴 보더니 이내 상간녀를 보며 수군대더군요.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기 바빴고
상간년 두 눈이 시뻘개진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우린 마지막으로 그 상간녀에게 따끔한 말을 남긴 뒤 그곳을 나왔죠. 야, 그딴 똥차 너 다 가져라. 구린내가 진동하는 걸 보니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아가씨, 이 인생은 실전이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아가씨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야. 알았어?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이후 딸은 대리점 본사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그 비도덕적인 연놈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언론과 인터넷에 제보할 거라는 으름장도 함께요. 이미지에 크게 신경을 써야 했던 대기업이었던지라 회사는 즉각 조치를 취해주더군요. 그들은 결국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은 셋째가 쟁취해준 증거 덕분에 유리하게 이혼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냈죠. 하지만 뻔뻔하게도 사위는 마지막까지 딸에게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 난 당신 덕분에 직장도 잃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다 토해내게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앞으로 양육비 꼬박꼬박 줄 테니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 으! 그때 딸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사위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뺨을 부여잡고 있던 사위에게 서슬퍼러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너야말로 나랑 우리 애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 왜? 고소하려고? 해! 이 비겁하고 치졸한 자식아. 됐다, 됐어.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한 댄 그냥 맞아준다. 네 인생이 불쌍해서 칵! 돼! 끝내 그놈은 반성하지 않고 침만 탁 뱉은 뒤 가버리더군요. 이후 사돈이란 사람들은 딱 그놈 부모답게 양심도 없어 우리나 딸에게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딸은 이혼을 한 뒤 손녀들과 우리와 함께 살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큰 아픔을 겪은 딸도 기억이 없을 때부터 아빠를 잃어야 했던 손녀들도 너무 안쓰럽더군요. 하지만 그딴 인간을 일찌감치 인생에서 떨쳐낼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전 열심히 손녀들을 돌보고 딸을 위해줬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도 현우한테도 정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 죽겠어. 다들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할 텐데 우리 애들까지 같이 봐주게 해서 말이야. 됐다. 넌 가족끼리 별걸 다 미안해하는구나. 너 현우랑 네 아빠가 네 애들만 보면 해실거리는 건 안 보이니?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조카 바보인 현우도 늙음하게 손녀들 재롱 보고 살게 된 나랑 네 아빠도 너랑 손녀들이랑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다. 물론 너에게 불행이 찾아왔던 건 안타깝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긍정적인 면만 보고 힘내서 살아가자꾸나. 예전엔 윤주 네가 날 지켜줬듯 이제 네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다행히 딸은 씩씩하게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가족들의 보살핌 덕에 딸은 많이 건강해졌어요. 또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도 이겨내 멋지게 복직도 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그 사이 둘째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했던 딸은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다른 곳에 새로 식당을 오픈했죠. 올해 새 들어 장사하던 건물의 계약 기간이 끝나며 주인 사정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쉽긴 했지만 다른 좋은 터를 찾으러 다니던 전 월세도 제법 저렴하고 위치도 크기도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단점이라면 전 가게보다 집에서 멀고 잘 모르는 동네라는 거였는데 조사해보니 상권이 나쁘지 않아 그곳으로 가게를 옮기게 된 거죠. 그렇게 오픈한 지 2주쯤 지났던 어느 날, 전 운명의 장난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새로 옮긴 가게는 주방에서 홀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때문에 전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홀을 보는 시기였죠.
손님이 많이 빠지고 한가로웠던 시간에 그날 저녁 주문받은 김치찌개 끓이고 있던 전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차피 주문은 알바생이 받을 거였기에 저는 하던 음식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3분쯤 지난 뒤 어차피 뒷주문도 없으니 직접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자 저는 홀로 나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계란 후라이는 서비스입니다. 전 2주 동안 무려 3번이나 우리 가게에 찾아왔던 고마운 남자 손님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늘 같은 메뉴를 시키며 음식이 나오면 거의 마시도 후다닥 해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분위기에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렇게 손님께 음식을 건넨 전 알바생이 막 주문을 받으러 갔던 테이블을 무심코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얼굴들이지 않겠어요? 저희 돌솥 비빔밥 2개랑요. 소주도 1병 주세요. 그리고 주문을 하던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테이블에 앉은 남녀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딸을 배신했던 사이와 상간이었더라고요. 크게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서로 여보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들은 재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전 그들을 알아봤지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그들은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우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에게 주문을 다시 한번 전달받았지만 음식을 만들지 않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그놈에게 단단히 엿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드릴 수는 없으니 손님이 나가시길 기다렸던 거죠. 어차피 그 연놈을 제외하면 남은 손님은 그 테이블 딱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밖에서 보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돌솥 비빔밥 언제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마침 밥이 뚝 떨어져서 밥이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금방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식당에서 밥이 떨어져요? 아유, 거참. 배고픈데 빨리 줘요. 사실 그놈에게 대꾸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밥은커녕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그릇 2개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북이 퍼담아 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손님이 가신 뒤 저는 그릇을 직접 들고 서빙을 나갔어요. 저는 그들 앞에 그 그릇을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놨죠. 아, 깜짝이야. 그릇을 왜 이렇게 쾅쾅 놔요? 여기 식당 서비스가 영 엉망이네. 근데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줌마, 이게 돌솥 비빔밥이에요? 딱 봐도 개밥, 아니 개밥만도 못한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이딴 걸 왜 줘요? 지금 장난쳐요? 그런 제게 투덜거리던 그놈과 상간년 앞에 놓인 내용물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마스크를 확 벗어제낀 뒤 소리쳤습니다. 개만도 못한 니놈들한텐 이것도 감지덕지니까. 장모님? 그들은 절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상간년 아예 의자채로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비웃음을 지어주며 계속 소리쳤어요. 어따 대고 장모래? 확 그 입을 꿰매버릴라. 야, 대단하다 니들. 여태 붙어 다니고 있었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어? 너희들 재혼했어? 그래요. 했어요. 왜요? 이제 장모님, 아니,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나야 상관없지. 오히려 니들 같은 쓰레기들끼리 서로 방생 안 하고 꼭 붙어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운 거 아니겠어? 내가 걱정하는 건 니들 같은 쓰레기들끼리 이세를 낳는 거야. 하긴 자기 인생 즐기는 게 더 좋다면서 지 딸들도 버린 놈이니 뭐 일부러 애를 갖지는 않겠다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괜히 우리 손녀들처럼 불쌍한 애들 또 만들지 말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앤 절대 낳지 말어. 알았냐? 뭐 꼬아? 죄인 주제에 꼬면 어쩔 건데? 예전 같으면 진즉부터 간통으로 감옥에 처박혀 있을 범죄자들이면서 니들 같은 버러지들한텐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감지덕지 아니야? 자, 얼른 먹어. 벌어지면 벌어지답게 어울리는 걸 먹고 살아야지.
어디 사치스럽게 돌솥 비빔밥 같은 걸 먹으려고 들어? 저는 제게 도끼 눈을 뜨려던 그놈에게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그릇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그놈도 겨우 바닥에서 일어났던 상간녀도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 사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부짖지 않겠어요? 아줌마, 근데 식당을 왜 하필 이 동네로 옮겼어요? 나 여기 사는 거 알고 옮긴 거예요? 새로 생긴 식당이라서 와봤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줌마 아직도 나한테 앙심 품고 따라다녀요? 내가 그렇게 할 일 없어 보이냐? 뭘 잘했다고 질질 짜, 질질 짜길. 야, 재수 털리니까 울려면 나가서 질질 짜. 그리고 이 동네에 살든 말든 두 번 다시 이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말고 또 나타나면 아주 펄펄 끓는 찌개를 확 퍼부어 줄라니까. 진짜 우리 인생 다 망쳐놓더니 끈질기게 지금까지 왜 이래요? 제발 나 좀 건들지 마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사람 그만 서럽게 만들란 말이야. 밥 한 끼도 편하게 못 먹네. 이게 겨우겨우 돈 모아서 나온 얼마만의 외식인데. 니깐 연놈이 힘들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썩어 안 나가? 진태야, 여기 얼른 소금 뿌려라. 가요. 간다고요. 오빠 얼른 나가자. 어? 얼른. 그놈과 상간년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잘은 몰라도 힘들게 살고 있나 보더군요. 이제 보니 옷차림도 신발도 다 떨어지고 많이 추레한 게 뭔지 몰라도 쫄딱 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벌벌 떨며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된 그놈을 끌고 주랭랑을 쳐버렸죠. 전 그렇게 운명의 장난처럼 마주치게 된 두 연놈에게 유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쾌했던 복수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아직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2번 다시 우리 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 내 눈에 또 띌 테면 띄워보라는 마음으로 이를 갈며 아주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나 꼬락선을 보면 꽤나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던 그 둘이 전 부디 앞으로도 더욱 힘들게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히 내 딸과 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그들에겐 그건 당연한 업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다시 상처가 들쑤셔질까봐 그때 일을 딸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픔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전 앞으로 엄마로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며 큰딸을 지켜줄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손녀들도 아빠 없는 아픔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도록 소중하게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가정을 꾸린다는 건 조금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고난이 닥쳐올지언정 내 가족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약속을 공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금세 내팽개치는 인간들은 애초에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겠죠. 남의 가정을 죄책감도 없이 무너뜨리는 모든 상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격 없는 인간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 내지 못하도록 꼭 그들에게 천벌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마음에 고의적인 상처를 주는 것만큼 큰 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점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